이강민의 잡지사 5월 호 12번째 페이지. 요즘 그렇게 힘들다는 이쇄 출판에 성공한 베스트셀러 작가, 숭실대 글로벌 통상학과 교수이자 도시인문학자이신 정희섭 작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작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보아노이치 도시문학자 정희섭입니다. 보아노이치. 일단 저도 영어로 한번 Congratulation. Thank you so much. Thank you so much. 너무 감사합니다. 정희섭의 도시의 맛. 이쇄 출판에 성공했다는 아주 낭보가 들어왔습니다. 네. 요새 쉽지 않잖아요. 이쇄. 이게 출간 작가 중에서 이쇄를 찍는 비율이 한 5%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요. 예.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신수가 확 좋아지신 느낌. 네, 이강민의 잡지사가 많이 도와주셔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이 화제의 화제의 신간인가요, 아직도? 신간입니다. 화제의 신간 도시의 맛을 저희 더보기란에 있는 링크 타고 들어와서 구입하시면 할인된 가격에 또 재미난 책을 읽으실 수가 있으니까 한번 꼭 눌러보시길 바랍니다. 3쇄까지 가보시죠. 감사합니다. 자, 지난주엔 저희가 멀리 아이슬란드 레이캬비크 여행을 해봤는데요. 또 오늘은 어디로 가볼지 궁금합니다. 작가님께서 저희한테 힌트를 하나 주셨는데 오늘 가볼 도시에는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알만한 단어가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한국인이라면 특히 1990년대를 사신 분이라면 모두가 다 아는 아주 멋진 인사말, 감탄사면서 인사말이 있는데요. 네. 바로 따봉입니다. 따봉. 네, 보통 엄지척을 하면서 따봉 하는데요. 예. 이 따봉이 이렇게 좋다란 뜻입니다. 오케이, 좋다, 아주 좋다 이런 뜻인데 네. 1990년대에 어떤 그 주스를 만드는 회사에서 네. 이 따봉이 들어가는 광고를 만들었습니다. 예.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이 따봉만 기억을 하고 오렌지 주스는 기억을 못해서 아하. 가게에 가서 그냥 따봉 주세요. 뭐 아하.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광고 효과가 광고 효과 거의 따봉은 제로에 유명한데.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경영학 교과서의 실패 사례로 올라가 진짜로? 있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따봉은 뭐 너무 이게 낭만적인 말이죠. 90년대에 누구나 모든 일을 할 때 따봉이라고 했으니까 격려도 하면서 네. 따봉, 스스로 또 이렇게 자화자찬하면서 따봉, 그랬던 말이 바로 따봉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너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저희 따봉 그림 한번 누르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이게 포르투갈어로 알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포르투갈로 가는 건 아니죠? 네, 포르투갈로 가는 것은 아니고요. 네. 포르투갈 말을 쓰는 남미의 그 브라질의 바로 그 상파울루로 여행을 상파울루. 떠나볼까 합니다. 오늘 의상도 그러면 브라질 맞춤형인가요? 그렇습니다. 일단 브라질 국기에 그 녹색이 들어가 있고요. 그렇죠, 이 그렇죠. 녹색 안에 뭐 이 아마존 밀림의 새도 있고 새가 있네 실제로. 그리고 구간조 같은 게 있네. 그렇습니다. 앵무새 예. 구간조가 있고요. 또 꽃도 있고 아마존 정글을 아주 잘 표현한 예. 그런 옷을 입고 나와봤습니다. 네, 옛날에 저런 벽지 우리나라에서 유행했던 것 같은데. 좀 그럴 수도 있겠네요. 화려한 의상입니다. 자, 이제 브라질이 포르투갈어를 사용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남미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이렇게 스페인 말만 사용한다고 하는데 뭐 스페인 말도 쓰이고요. 그리고 수리남 같은 경우에는 네덜란드 말을 씁니다. 그리고 뭐 드라마도 나왔었죠. 수리남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또 가이아나라는 나라에서는 영어도 쓰이고요. 네. 또 프렌치 기아나에서는 그 불어도 쓰입니다. 이런 이유는 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네네. 남미에 있어서의 그 처절한 식민의 역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이 포르투갈 말이 굉장히 이렇게 좀 부드럽습니다. 비음이 많으면서 스페인 말하고는 좀 약간 결이 다른데요. 스페인은 막 까까까 이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경음이 많이 나오는데 예. 포르투갈 말은 요 비음이 많이 나와서 어떤 분들은 특히 상파울로 리우데자네이루 이렇게 가신 분들은 약간 불어와 비슷하다. 뭐 그렇게 이제 그 생각들을 콧소리가 많이 난다. 그렇습니다. 제가 대표적인 코나운서거든요. 네. 발음을 복식으로 안 하고 코성으로 해가지고 저 포르투갈어를 좀 할 수 있겠네요. 제가. 네, 좋습니다. 아주 유리한 조건입니다. 예. 듣기 좋습니다. 근데 그 포르투갈 말 중에서 예. 아주 유명한 인사말이 있죠. 그 그죠? 퀸의 리드 싱어인 그 프레디 머큐리가 1985년에 네. 브라질 그 리우 공연에서 그 명곡
Love of My Life를 부르면서 예. 도중에 간주가 흐를 때 그 오브리가두, 오브리가두라고 하죠. 관객들한테 그렇습니다. 그 오브리가두가 바로 그 감사합니다라는 뜻이고요. 네네. 여자는 오브리가다라고 하고 오브리가다. 남자는 그 오브리가두라고 합니다. 네네. 그리고 뭐 봉지야, 뭐 이렇게 어감이 좋죠. 봉지야. 이게 안녕하세요 그런 뜻이고. 그렇군요. 또 미안할 때는 그 신뚜무이뚜. 신뚜무이뚜. 신뚜무이뚜하고 또 우리가 이탈리아 로마 편에도 나왔듯이 헤어질 때는 차오라고 하고요. 차오. 네. 그리고 어감이 참 재미있는데 그 내가 이제 싱입니다. 싱. 네 할 때 싱. 네, 싱하고 예. 아니오를 넝. 귀엽다. 네, 좀 싱, 귀엽죠. 넝. 그렇습니다. 그렇게 예. 발음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발음이 쌍파울로가 맞습니까? 쌍파울루가 맞습니까? 쌍파울 그 루가 맞고요. 그래요? 그리고 리오도 리우가 맞습니다. 왜냐 그러면 네. 그 포르투갈어에서는 어말 단어의 끝에 나오는 어말의 오를 그 우로 발음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브라질이 인구면이나 뭐 경제면에서 네. 이 포르투갈을 그 앞서기 때문에 이걸 이제 포르투갈어라는 말을 쓰지 않고 브라질어라고 하자. 그래요. 그래서 한국 외국어 대학교에 가면 포르투갈어 과가 있으면서 네. 동시에 병행해서 씁니다. 브라질어 과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예. 실질적으로 이제는 뭐 브라질어로 해야 저는 그 맞다라고 봅니다. 네. 더 재미있는 것은 그 이제 뭐 호날두냐 호나우두냐. 호날두, 호나우두. 네. 보통 그 브라질 스트라이커는 호나우두라 그러고 포르투갈 그 한반도는 호날두라 그러는데.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브라질에서는 예. 그 도중에 오는 단어와 단어 사이에 오는 L자를 네. 그 우 발음을 합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호나우두가 되는 것이고 예. 유럽에서는 그냥 R과 그 히읗자 그 사이가 있어서 네. 그냥 뭐 호날두라고 하는데 구별하기 위해서 네네. 유럽의 호날두, 네. 남미의 호나우두. 근데 브라질에 가면 호날두라고 하지 않고 네. 호나우두라고 호나우두. 발음을 한다라고 하는 예, 것이죠. 예, 예. 더 흥미로운 것은 네. 브라질에서는 리우데자네이루가 아니고 히우지자네이루 이렇게 발음을 현지 발음 합니다. 다르구나. 조금 변형이 예. 많이 됐습니다. 네. 이런 것도 참 재미있죠. 그렇군요. 이제 앞서 브라질이 포르투갈어를 이제 공용어로 사용하는 이유가 식민의 역사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럼 한번 브라질의 역사를 우리가 짚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고요. 이 브라질은 그 포르투갈이 도착하기 이미 약 3만 년 전부터 그 원주민 수백 개의 원주민이 살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포르투갈이 발견을 하면서부터 비극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호주의 그 역사와 좀 비슷합니다. 모든 원주민들은 다 이렇게 흑역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1500년 4월 22일에 포르투갈의 탐험가 그 페드로 알바레스 카브랄이라고 하는 사람이 불과 13척의 배를 가지고 네. 지금의 브라질의 북동부에 네. 대서양 연안에 있는 바이아주 해안에 도착함으로써 네네. 이 브라질이 세계사에 등장을 했고요. 네. 그런데 참 슬픈 것이 뭐냐 그러면 이 브라질이라는 이름이 심사숙고를 해서 지어진 국가명이 아니라 유럽 사람들이 아주 하찮게 그냥 아무렇게나 지은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요? 이 브라질이 뭐냐 그러면 네. 붉은색의 염료가 나오는 그 나무의 이름입니다. 나무 이름이에요, 네, 브라질이. 나무 이름을 그 나무를 하도 많이 착취해 가다 보니까 네. 그 나무 이름을 그냥 브라질이라고 해버려. 이렇게 하면서 그냥 브라질이 된 것이죠. 그냥 유럽인이 지은 이름이고요. 그렇습니다. 유럽인이 지은 이름이고요. 예. 그런데 이 브라질 나무를 너무 많이 벌목을 하다 보니까 뭐 네덜란드 사람도 와서 벌목을 하고 프랑스도 와서 벌목을 하다 보니까 이게 다 고갈이 된 겁니다. 네. 고갈이 된 이후부터는 이제 뭐 사탕 수수를 재배하게 되고 또 나중에는 또 이렇게 뭐 흑인 노예들이 와서 커피를 또 재배하게 되고 커피, 예. 하는 이런 흑역사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이제 흑역사가 뭐냐 그러면 아프리카에서 약 500만 명의 흑인 노예들이 브라질로 팔려왔습니다. 대부분 콩고나 앙골라 등지에서 팔려왔습니다. 앙골라가 포르투갈의 식민지였으니까요. 네, 그렇죠. 이 사람들이 와서 이제 현지인들과 섞이면서 네. 그래서 이제 원주민과 유럽 사람들, 원주민과 유럽 사람들의 혼혈을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메스티소라고 메스티소. 부르고요. 또 예. 백인과 흑인의 혼혈을 또 물라토라고 부르면서 예. 완전히 그 인종 사회, 다인종 사회로 브라질이 변형이 된 것이죠. 그래서 뭐 이런 일 때문에 2023년에는 그 포르투갈의 대통령이 네. 공식적으로 식민지 시대의 악행에 대해서
사과하는 일도 사과했어요? 벌어졌습니다. 500년 만에 사과. 500년 만에 거의 사과를 한 거고요. 예. 근데 여기서 우리가 꼭 하나 알고 가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이 브라질이 1950년대에는 엄청난 경제 개발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벌써 50년대에 연간 30만 대의 자동차 생산 능력을 보유를 했는데요. 왜 그러냐 그러면 네. 주셀리누 쿠비체크라는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네. 이분이 1956년부터 1961년까지 5년 동안 집권을 했는데 이분의 슬로건이 뭐였냐 그러면 5년에 50년의 발전을. 압축해서 빨리빨리 하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때 생산 시설을 만들고 예. 발전소도 만들고 특히 고속도로를 뚫어서 엄청난 경제 발전을 했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됐고요. 그래요. 물론 이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인권 유린의 사태가 벌어지고 약간의 안 좋은 일도 있었지만 우리 역사랑 비슷하네요. 그렇습니다. 네.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었죠. 네. 그렇지만 지금도 이때의 경제 발전에 대한 향수 이것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또 중요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그런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예. 우리 이제 뭐 브라질 사람들은 저처럼 이제 멋모르는 사람들은 뭐 다들 삼바춤 추고 흥이 많고 축구 좋아하고 이제 그럴 거라는 생각을 하지만 이게 또 굉장한 오해라고 합니다. 일단 상파울루 어떤 도시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 상파울로 사람들이 뭐 다 뭐 주짓수 할 것 같고요. 그래 뭐 주짓수 꺾기 할 것 같고. 예. 카포에라 할 것 같고. 네, 그럴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고요. 그런 거 못하는 사람도 있고 몸치도 있고 거기도 뭐 그렇습니다. 뭐 한국 사람들이 다 김치만 먹고 개고기 먹는 거든 아니니까요. 예. 이 상파울루는 그 남미에서 가장 큰 도시입니다. 남미에서 가장 중요한 패션의 중심지, 그래요? 또 금융의 중심지면서 문화의 수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큰 도시인데요. 인구가 일단 1,2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시아를 제외하고 중국을 제외하고 다른 나라 대륙에서 인구가 1,000만 명이 넘는 것은 뭐 대단한 도시인 것이죠. 예. 면적도 서울의 2배 반 정도 되고요. 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 상파울로가 크다 보니까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브라질의 수도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브라질의 수도는 이제 1960년에 천도를 해서 브라질리아. 네, 상파울로에서 비행기로 한 2시간 정도 올라가면 나오는 이제 브라질리아가 되겠고 상파울로는 그냥 가장 큰 도시인 것이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 상파울로는 우리말로 하면 그 성바오로. 세인트 바오로, 성 바오로. 그렇습니다. 이 바울루가 이제 바오로인 것이죠. 네네네. 신약 성경에서 최초의 그 신학자인 그 성 바오로인데 그걸 이제 그 쌍파울루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954년에 근래고요. 1554년에 그 포르투갈 출신의 그 예수교 선교사들이 정착을 하면서 이 상파울루의 역사가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뉴욕에 사는 사람들을 뉴요커라고 하는데 상파울루에 사는 사람들을 그 파울리스타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브라질에서도 파울리스타누라고 하면 이 한국에서도 서울 사람들이 약간 뭔가 그런 게 있듯이 나 서울 사람이다 이런 자부심이 있듯이 이 굉장히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래요? 이 파울리스타누라고 하면 너 쌍폴레에 사는구나라고 하는 그런 다른 지역 사람들은 약간 깍쟁이처럼 생각하나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약간 잘 차려 입고 잠깐 젠체하는 그런 이미지도 좀 있는 것이죠. 예.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상파울루가 이민자들의 도시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한인들도 꽤 많이 산다고 들었어요. 아주 많이 삽니다. 지금 기준으로 한 6만 명 정도가 살고 진짜 있고요. 많구나. 예. 브라질의 그 상파울루에는 그 196개국에서 1,000여 개의 그 다민족 공동체가 이렇게 형성됐다라고 하니까요. 196개국에서 온 1,000여 개의 다민제 공동체가 존재하고 있는데 뭐 포르투갈은 뭐 물론이고 독일에서도 없고 이탈리아, 뭐 스페인, 폴란드, 네덜란드 심지어는 중동의 그 레바논, 시리아에서도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1908년부터는 일본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는 벌써 일본 사람들이 브라질 이민 역사 100주년이 되는 그런 해인데요. 일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한 75만 명이 있고요. 또 일본인으로서 현지인과 섞인 이 일본계 브라질인 같은 경우에는 200만 명이 넘는다고 하니까 뭐 상당한 그 주류 세력이
됐습니다. 가끔 보면 국적은 브라질인데 성이 일본식 성이어서 뭐지 할 때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 장관도 배출하고 총리도 배출하면서 음. 주류 사회를 이루었고 네. 브라질 인구 중에서 한 1.3%가 일본계라고 하니까 많구나, 굉장히 진짜. 큰 것이고요. 예. 그런데 왜 왔냐 그러면 청일 전쟁, 러일 전쟁 때 경제가 피폐화돼서 네.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노동력이 필요로 한 네. 그 브라질에 이렇게 몰려온 건데 아. 중요한 것은 이제 한국 사람들도 1960년대 초반부터 이제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와서 그 봉해찌로라고 하는 네. 봉해찌로는 무슨 뜻이냐 그러면 좋은 휴식처라는 뜻입니다. 좋은 안식처, 아. 좋은 휴식처라고 이름을 진 것이죠. 예. 그래서 한인들이 이때 와서 비록 규모는 네. 일본보다 작지만 엄청난 가게를 만들고 네. 상점을 만들고 패션 중심지를 만들어서 어. 그 봉해찌로가 지금은 뭐 남미에서 가장 중요한 네. 그 의류 수출 시장이면서 또 무역 거점이면서 예. 한인들의 그 삶의 터전이 그 되겠습니다. 뭐 봉해찌로는 그럼 한인들끼리 쓰는 표현인가요? 아닙니다. 아, 봉해찌로는 이제 원래 그 현지에서? 포르투갈 아, 말입니다. 예. 그래서 좋은 휴식처란 아, 뜻이고, 네네네네네. 근데 그 봉해찌로라고 네. 스스로도 만들고 어. 주변에서도 불러 주는 것이죠. 예. 그렇군요. 근데 왠지 이제 브라질 이제 나라 자체로도 그렇고 상파울루도 그렇고 왠지 좀 이제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치안이 불안할 것 같다는 좀 걱정이 있거든요. 실제로 가보면 어떻습니까? 사실 뭐 우리나라가 워낙 그 치안이 좋다 보니까 네. 이 좋은 나라에서 가서 이렇게 다녀보면 좀 위험합니다. 소매치기도 많고 네. 또 총기 소유가 자유로운 그런 나라다 보니까 네. 총기 사고도 벌어지고 저는 뭐 저같이 현지화가 돼서 깊숙이 그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다니지 않는 이상 네. 범죄의 표적이 될 수도 있고요. 어. 그래서 저는 뭐 여행에 이골이 난 사람이 아니면 네. 뭐 여럿이서 상파울로는 좀 그룹을 져서 가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리고 그래요. 혼자 가는 것은 솔직히 좀 위험하고요. 예. 특히 그 파벨라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파벨라가 빈민가의 이름입니다. 이 파벨라는 뭐 상파울로에만 있는 게 아니라 네. 이 뭐 리우에도 있고 다른 도시도 있습니다. 그 빈민가를 지칭하는 이름이 파벨라입니다. 네. 이 파벨라가 뭐냐 그러면 진짜 들판에서 아주 생명력이 왕성하게 이렇게 있어서 커가는 그 잡초입니다. 잡초란 뜻이에요. 예, 잡초란 뜻입니다. 그 잡초로 파벨라라고 하는데 빈민가의 이름을 그냥 파벨라라고 부르는 것이죠. 네네. 근데 주로 여기 이제 흑인들이 많이 살고 또 마약도 거래되고 하니까 굳이 뭐 아주 특이한 취향이 아닌 이상 파벨라 지역을 뭐 사진 찍으러 갈 필요는 작가님 특이한 없는 취향이신. 저는 좀 특이한 취향이다 보니까 파벨라 혼자 가셨잖아요. 목숨을 걸고 갔는데 뭐 지금은 이제 못 갈 것 같습니다. 지금 저도 좀 늙고 그래서 나이를 먹어서 못 갈 거. 아직 한창이시죠. 못 갈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웬만하면 좀 그룹을 지어서 가는 걸 추천한다는 겁니다. 네. 그래도 네. 참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그러면 네. 그 이렇게 뭐 흑인도 있고 백인도 있고 하지만 좀 인종 차별은 그래도 다른 나라보다는 브라질이 좀 덜 하더라. 아, 그래요? 저는 그런 걸 좀 느끼고 왔습니다. 물론 흑인들이 무섭긴 하지만 뭐 흑인들 전부 다가 범죄자는 아니고요. 아, 그럼요. 또 인종에 대해서 흑인, 백인 차별이 없는 그런 사회. 우리가 그래서 그것을 레이셜 디마크라시라고 하는데 그 레이셜 디마크라시 인종 민주주의라고 하는데요. 네. 그런 것을 표방하는 나라다 보니까 좀 그런 인종 차별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약간 덜하지 않았나. 그런 느낌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일찍이부터 좀 다민족 국가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백인이 결혼했는데 뭐 흑인이 태어났고요. 일란성 쌍둥이 태어났는데 첫 번째는 백인, 두 번째는 흑인 뭐 이렇게 태어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인종차별을 뭐 할 수가 없는 거죠. 첫째는 백인이라고 이뻐하고 둘째는 흑인이라고 미워할 수가 없는 거니까. 그렇죠. 뭐 그럼 그 백인 부모님 위에 뭐 흑인 조상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워낙 많이 어. 섞였던 예.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다른 남미 도시들은 어떻습니까? 좀 궁금해져서 치안이 어떤지. 뭐 남미는 어디를 가나 좀 비슷한가요? 위험합니다. 그나마 칠레가 좀 덜 위험한데요. 칠레 같은 경우에는 그 한 17년 동안 그 70년대와 80년대, 뭐 90년대까지 이렇게 초반까지 집권을 했던 피노체트 우파 정권이 있었는데 이 피노체트 정권이 엄청난 사회 정화 운동을 벌이면서 많은 사회악을 일소를 했습니다. 물론 그때 역시 인권 유린이 많이 벌어졌지만 어쨌든 그런 효과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칠레가 좀 밤에도 걸을 수 있는 산티아고 대 칠레가 걸었고 네네. 사실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나 제가 가봤던 뭐 베네수엘라나 뭐 페루 같은 나라는 사실은 좀 위험합니다. 밤에는 좀 그래서 저는 케찹 테러도 저는 당했습니다. 케첩 아르헨티나. 테러? 네. 왜냐하면 지나가고 있는데 케첩을 누군가 뿌렸어요? 나타나서 등 뒤에 2인조 소매치기인데요.
등에다가 이게 쫙 뿌리는 거예요. 아, 뭐 냄새가 장난 아니죠. 네. 근데 저는 모르죠. 근데 네. 뭔가 이상한 냄새가 나고 이렇게 꿀쩍꿀쩍하니까 네. 되돌아봤더니 케찹이 묻어 있는데 저 반대편에서 수건을 갖고 왜 수건을 갖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수건을 갖고 닦아주겠다. 아. 근데 닦아주는 게 아니죠. 닦아주면서 이렇게 구석구석 가져가는. 가져가는 아, 그냥 가져가지. 그럼 옷까지 버리고 이게 뭐야? 나쁜 사람들이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미리 알고 갔기 때문에 괜찮다. 나 케찹 좋아한다. 얘기하면서 호텔로 곧바로 도망을 가서 제가 털리지는 않았습니다. 난 케찹 왜 닦으려고 그러느냐. 난 케찹 나 좋아하는데. 아, 내가 거기서 화라도 내는 순간 바로 표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난 케찹 좋아한다 하고 돈을 안 뺏기는 게 네. 상책이군요. 역시 여행에 이골이 난 사람의 팁이었습니다. 네. 예. 그래서 남미는 역시 좀 위험하다. 아.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한편으로는 좀 이런 편견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상파울루는 여행하기에는 뭐 딱히 볼 게 없는 도시 아니냐. 차라리 뭐 관광을 할 거면 리우데자네이루 가는 게 낫지 않냐. 이런 편견, 생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뭐 일부는 저는 뭐 동의를 합니다. 왜냐 그래요? 그러면 그 리우에는 뭐 너무 유명한 코르코바도 산 위에 있는 그 예수상. 네. 그 크리스토 리덴토르라고 하는데 이게 너무 강력하고요. 예. 그래서 그것도 보고 또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비치인 그 코파카바나 비치도 있고 코파카바나. 예. 코파카바나 비치 앞에 있는 수많은 펍과 바와 나이트클럽 뭐 이런 게 있어서 그런 것도 있고 예. 또 리우가 사실은 수도였거든요. 브라질리아로 천도하기 전에 수도여서 수도로서의 그런 브랜드 가치도 좀 있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뭐 상파울로도 볼 것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형형색색의 사람을 보는 것만으로도 저는 뭐 그게 관광이고 저는 뭐 굉장히 가치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명소가 뭐 생각나는 것을 몇 군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네. 그 새우광장이라고 있습니다. 뭐 새우광장? 먹는 새우가 아니고 그 어이로 써서 이게 새우광장이 있는데 여기 이제 이 고풍스러운 네. 그 유럽식의 건물이 많고요. 여기에 바로 그 유명한 1544년에 예수교가 들어올 때 지어진 그 파울리스타 대성당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 8,000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아주 거대한 성당이고요. 네. 그리고 이 새우광장을 중심으로 그 유명한 카니발 삼바 축제가 여기서 열립니다. 그래요. 여기 가면 뭐 레스토랑이 있고 뭐 사람들 지나다니는 것만 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저는 기분이 좋았는데요. 네. 뭐 흑인인데 눈은 파랗고 뭐 동양적으로 생겼는데 또 이렇게 까마잡잡하고 여러 가지 그 인종들을 볼 수 있었으니까요.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브라질에서 인종 개념이 흑인종, 황인종, 백인종이 아닙니다. 그럼요. 각자 하나하나가 다 인종입니다. 인종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은 나라입니다. 스스로를 규정하면 인종이 되는 거예요. 내가 흑인이다 그러면 흑인이 되는 거고 남이 너 백인 같다 그러면 백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펙트럼이 굉장히 많은데 그 인종의 스펙트럼을 볼 수 있는 도시가 바로 상파울루다.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저는 어느 도시를 가나 시장을 갑니다. 시장이요. 시장을 가 보면 거기 로컬 문화를 맛볼 수가 그렇죠. 있으니까요. 그래서 거기 상파울루 중앙시장에 가면 1층은 이제 뭐 식료품점 팔고 2층에 이제 레스토랑이 있는데 아주 근사한 레스토랑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장 2층에 레스토랑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식당가가 쫙 펼쳐지고 거기서 이렇게 음식 먹는 것도 너무 이렇게 그 아주 감성적이었고요. 되게 좋았고 이게 1933년도에 문을 열었는데 역사가 굉장히 있는 시장이라서 항상 사람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리고 그 인근에 그 유명한 이비라 푸에라 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요? 이비라 푸에라 공원이 바로 여의도의 한 반 정도 되는 큰 공원입니다. 네네. 센트럴 파크보단 작지만 뉴욕에 있는 그래서 상파울로에 있는 센트럴 파크이다. 이렇게 불리는 이비라 그 푸에라 공원이 있는데 여기에 바로 뭐가 있냐 그러면 그 유명한 MAM이라고 불리는 상파울루 현대미술관이 있습니다. 유명한 곳이군요. 유명한 곳입니다. 이 모마를 벤치마킹해서 뉴욕 현대미술관을 벤치마킹해서 만든 이 맘이 있는데 여기에 뭐 피카소의 작품도 있고 후안 미로의 작품도 있고 또 모네의 작품도 있고 또 상파울루 미술관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그 따로 거기는 이제 그 마스프라고 불리는데 거기에 가면 한 10,000여 점의 작품이 있어서 이것만 봐도 상파울루는 볼 게 많다. 예술 좋아하는 분들도 가면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림 이 두 미술관만 봐도 충분히 본전을 뽑는 그런 도시가 저는 상파울루라고 생각을 하고 더 재미있는 것은 바로 그 축구박물관이 있습니다. 축구박물관. 월드컵에서 5번이나 우승한 나라답게 브라질의 축구박물관이 세계 최고의 축구박물관이겠죠? 그렇습니다. 취리히에도 한 군데가 있는데 그것과 거의 쌍벽을 이루는 그 축구박물관이 있고요. 아주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구장이 있습니다. 그 파카행부 구장이라고
전설적인 그 구장인데요. 여기서 펠레가 뛰었던 그런 구장인데 그 안에 그 축구박물관이 있는데 월드컵의 모든 것, 브라질 축구 영웅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그런 축구박물관이 있기 때문에 여기도 꼭 한번 가보시는 것을 저는 그 강추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볼 것이 없는 볼 게 그런 너무 많네. 너무 많은 예. 도시가 바로 상파울루가 가는 시간이랑 이런 거 다 보려면 한 달은 있어야겠는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상파울루에서 삼바 카니발 말씀하셨지만 상파울루가 삼바의 중심지라고 하는데요. 이제 흥 좀 많으신 분들이 이제 가셔서 삼바 구경하기 뭐 좋은 시기가 따로 있을까요? 삼바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삼바 카니발은 그 2월 말에 합니다. 2월 말에 그 사순절 기간 직전에 하는데 네. 이제 그때 가서 보통 리우도 가고요. 네. 그리고 상파울루도 가고 이제 양대 도시니까 이 두 군데에서 다 카니발을 하는데 2월 말이면 거기는 이제 가을로 진입하는 시기가 되는 거죠. 뭐 그런 거죠. 그렇죠? 예, 계절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때 갔는데 보통 이제 여행 적기는 이제 9월과 10월. 9월과 10월. 예, 9월과 10월에 가장 시원하고 요때 비도 안 오고요. 예. 근데 카니발을 보려면 2월 말에 가고 그냥 나는 카니발은 별로 관심이 없고 여행을 그냥 즐기겠다 그러면 9월, 10월에 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예. 그래서 뮌헨의 옥토버 페스트와 삿포로의 눈 축제와 더불어서 네. 브라질의 그 리우 카니발, 상파울루 카니발은 세계 3대 축제로 그 불리죠. 대단합니다. 예. 저도 뭐 이렇게 삼바 한번 쳐봤는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저는. 아, 그래요? 이 잘하실 것 무브먼트가 같은데. 이게 달라요. 이게 그러니까 달라요. 뭐 바이브와 그루브가 상체의 다르다. 바이브와 상체의 바운스와 하체의 그 힙 무브먼트 이게 그러니까 상체와 하체가 그렇죠, 따로 놀아야 되거든요. 한국인은 덩실덩실 그루브기 때문에 네. 좀 다릅니다. 그게 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잠깐 브라질에서 왜 이 삼바 장르가 왜 발달한 거예요? 이 삼바는 그 포르투갈 식민지 시대에 예. 그 흑인 노예와 관련성이 있습니다. 이 아프리카에서 끌려온 흑인 노예들이 고된 노동을 하고 이제 지쳤는데 네. 뭔가 이 사람들도 울분을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만의 율동을 이렇게 개발을 한 겁니다. 노동무네요. 노동무입니다. 또 발 같은 경우를 또 사슬로 묶어놨기 때문에 많이 움직일 수도 없고 그 근방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스텝을 밟아야 되는 거니까 예. 굉장히 흑역사가 있는 슬픈 그런 그 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네. 이 카니발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뭐냐 그러면 카르넬레 바멘이라고 하는 그 라틴어에서 나왔습니다. 이게 고기를 끈타란 뜻인데요. 카니발이 고기를 끈타란 말에 나왔는데 사순절 기간에는 예. 이렇게 몸을 정죄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고기를 끊었죠. 예. 그러니까 노예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주인이 고기를 먹어야 네. 좀 부스러기라도 먹을 텐데 네. 주인이 고기를 안 먹으니까 어떻게 보면 카니발 때는 더 배고픈 겁니다. 그러네. 부스러기도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카니발은 어떻게 보면 배고파서 몸부림 추는 그런 거일 수도 있다. 좀 그런 상상도 한번 해봤습니다. 참 처절한 역사가 있는. 그걸 그 리듬으로 승화시켰네. 그렇습니다. 그런 거라고 저는 상상을 하고 추측을 해봤습니다. 이런 역사를 하니까 또 좀 다르게 느껴집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내가 브라질 한번 가면 이과수 폭포는 꼭 한번 가봐야겠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이과수 폭포는 상파울루에서 갈만합니까? 어느 정도 떨어져 있나요? 이게 비행기로 워낙 큰 나라다 보니까 예. 상파울루에서 이과수까지 가려면 한 2시간을 가야 되고요. 비행기 2시간. 돈을 좀 아끼시고 싶으신 분들은 버스를 타야 되는데 버스로는 16시간이 걸리니까 쉽지 않네. 내가 16시간을 버틸 수 있는 체력이 안 된다 그러면 당연히 비행기로 그렇죠, 가셔야 되고요. 네. 이 이과수를 보고 저는 참 인생관을 예. 자연에 대한 경의와 존경과 인생관이 바뀔 정도로 대단한 어떤 그런 광경을 봤습니다. 그래요. 예. 이 이과수라는 말은 남미의 원주민 그 과라니족이라는 족이 있는데요. 이 과라니족의 언어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가 이제 물이라는 뜻이고 이 과수가 이제 크다라는 뜻이라서 이제 거대한 물이다 이런 뜻인데 어느 정도 감동적이냐 그러면 미국의 그 루즈벨트 대통령의 영부인께서 이 이과수 폭포를 보고 나서 이런 말을 했다 그럽니다. 뭐라고요? 따봉? 미국에 있는 나이아가라 폭포 참 불쌍하다. 그 정도로 이과수 폭포가 나이아가라 폭포하고는 결이 다른 어떤 그런 정도의 결이라는 거죠. 나이아가라가 가엽게 보이게 만들 정도의 그렇습니다. 폭포다. 그래서 뭐 길이가 2.7km이고 떨어지는 폭포의 수만 한 270여 개가 되니까 장관입니다. 그래서 브라질 쪽에 있고
아르헨티나 쪽에 있고 예. 이게 파라과이에 조금 걸쳐 있는데 파라과이는 뭐 거의 감동이 없고요. 그 파라과이 쪽에서는 안 보고 보통 아르헨티나나 이제 브라질 쪽에서 많이 보는데 예. 저는 이제 아르헨티나에서 사실 봤거든요. 그 묘미가 다르다면서요. 다릅니다. 예. 그래서 아르헨티나 쪽에 한 75%가 있고 그리고 브라질 쪽에 한 25%가 있는데 브라질 쪽에서 볼 때는 이렇게 전망, 파노라믹 뷰를 즐기고 싶으면은 브라질에서 보는 거고 악마의 목구멍이라고 불리는 근접해서 보는 예. 그런 것은 이제 아르헨티나 쪽에 가서 봐야 되는데 네. 그 국경이 개방이 돼 있어가지고 택시로도 이동하고 뭐 버스로도 이동하고 왔다 갔다 해서 많은 분들이 하루는 브라질 쪽에서 보고 네. 하루는 아르헨티나 쪽에서 보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보는데 뭐 대단하죠. 특히 영화 미션에 나오는 그 가브리엘스 오보에 뿌뿌뿌뿌뿌. 그렇습니다. 너무 이 연주를 잘하시는데요. 거기서 바로 가브리엘 그 신부가 예. 그 가브리엘스 오보에를 여기서 찍은 거예요? 여기서 찍은 겁니다. 아, 그래요? 여기서 찍었는데 이게 나중에 그 사라 브라이트만이라고 하는 영국의 소프라노가 예. 이 넬라 판타지라고 하는 이 말로 또 이렇게 예. 이 노래를 만들어서 네네. 데이트를 쳤죠. 그래서 그 노래를 상상하면서 저 물 떨어지는 물소리를 들으면서 보면 인생관이 바뀌더라. 겸손해지더라. 예. 라는 게 제 경험담이 되겠습니다. 예. 그 인생관을 나중에 또 저서로 내주시죠.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상파울루가 또 굉장한 미식의 도시라고 합니다. 솔깃해지네요. 이쪽에 뭐 음식이 발달한 이유, 뭐 배경이 있을까요? 많이 있고요. 상파울루는 남미 최고의 그 파인 다이닝, 파인 다이닝의 도시다. 의외다. 그래서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미식의 도시로 인정하는 도시가 바로 상파울루입니다. 그래요. 미쉐린 가이드에서 최고 등급으로 선정된 네. 그런 그 레스토랑도 상파울루에 9군데가 있고요. 진짜. 그리고 예. 레스토랑 수가 한 4만 1,000개 된다라고 하니까 야. 한 집 걸로 하나씩 바, 펍, 레스토랑 뭐 이런 식으로 있는 건데 네. 다양한 이민자들이 와서 그 본국에서 가져온 그 레시피를 가져온 데다가 브라질의 국기가 이 녹색이잖아요. 네. 녹색이 바로 농업을 뜻하는데요. 그래서 강력한 그 신선한 재료, 고기 해산물이 나옵니다. 이런 신선한 재료를 가지고 본국에서 가져온 레시피가 결합을 했더니 맛이 뭐 안 좋을래 안 좋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저는 여기서 혼종성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인문학에서 꼭 나오는 단어인데요. 혼종성. 그래서 문화적 혼종성을 컬처럴 하이브리더티라고 하는데 제가 여기서 음식을 먹으면서 상파울루에서 음식을 먹으면서 컬처럴 하이브리더티를 넘어서 푸드 하이브리더티, 음식의 혼종성이다. 예. 이렇게 한번 철학적인 생각도 인문학적인 생각도 했던 곳이 그 바로 이게 도시의 맛이다. 예, 예. 바로 그겁니다. 예, 입안에서 아주 글로벌 축제가 팍팍팍. 그렇습니다. 그런 걸 느꼈던 게 선사해 준 것이 바로 뭐가 제일 맛있으셨나요, 그 중에서? 예. 저는 뭐 이렇게 맛은 좋아하지만 네. 또 오히려 또 서민적인 맛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파인다이닝보다도 파인다이닝은 뭐 가물에 콩 나듯이 가끔 먹고요. 예. 이 길거리 음식을 좋아하는데 길거리 예. 음식 중에서도 또 이렇게 보편적인 조그만 상점에서 먹을 수 있는 게 바로 그 페이조아다라는 그런 음식이 있습니다. 이게 좀 뭐야? 네, 이게 콩 요리입니다. 콩이 검은 콩.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강낭콩인데요. 검은 스프인가요? 예. 일종의 스프의 스튜죠, 스튜. 스튜. 예. 저기 있는 게 이제 그 소고기고요. 네. 그래서 그 집마다 가게마다 레시피가 좀 다르고 네. 들어가는 고기가 소고기도 있고 뭐 닭고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밥이랑 같이 나옵니다. 쌀밥이랑 설마 말아 먹나요, 저 사람들? 말아도 먹고 그래요? 따로도 먹고 따로 국밥 뭐 여러 가지로 먹는데요. 단무지인가요, 위에는? 뭐 저기는 뭐 저건 왜 단무지가 저기 들어가 있죠? 우리나라 아니에요? 저거 뭐야? 저건 아마 채소일 겁니다. 오렌지. 네. 꼭 오렌지가 같이 나온다고 합니다. 네. 오렌지가 그 들어가 있는 것인데 근데 사진상으로 보면 단무지 같네. 단무지 같습니다. 예. 그래서 원래는 그 페이조아다는 노예들이 그 주인이 먹고 남은 그 고기의 그런 귀라든가 발이라든가 뭐 발가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버리고 가잖아요. 네. 그 주인들이 그러니까 노예들이 그걸 가져다가 콩을 넣어서 삶아서 먹었던 여기도 약간 어떻게 보면 지극히 서민적인 지극히 슬픈 음식이라고 그러네. 생각을 합니다. 저한테는 굉장히 맛이 좋았습니다. 네. 김치는 비록 없었지만 맛있게 먹었고요. 그리고 피자도 너무 맛있습니다. 피자? 예. 이탈리아 사람들이 그 질투할 정도의 피자 맛이 그 난다라고 뭐 하는데요. 저는 직접 느껴봤는데 그 파울리스타 피자라고 합니다. 상파울루 사람들을 그 파울리스타라고 부르듯이 이 파울리스타 그 피자가 있는데 종류면에서도 이탈리아 피자들보다 훨씬 많고요. 치즈도 올리고 계란도 올리고 심지어는 파스타도 올리고 심지어 닭고기
닭고기 올라간 피자는 뭐 한국에 있나요? 뭐 저는 많이 못 본 것 같은데 있죠. 예. 닭고기도 올라가고 이런 많은 토핑을 해서 먹는데 그 빵이 약간 두툼합니다. 얇은 게 아니고 예. 빵이 두툼하고 그리고 주문도 이제 워낙 다채롭다 보니까 예. 반반도 되고요. 심지어는 4분의 1씩 나눠서 25% 네. 25%는 요걸로 해달라. 좋다. 뭐 25%는 요걸로 해달라. 그렇게 따로따로 주문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걸 다 들어준다. 예. 라는 것이 뭐 여행객 입장에서는 뭐 좋은 거죠. 피자만 봐도 혼종성의 나라네, 진짜. 그렇습니다. 예. 그것만 봐도 혼종성을 느낄 수가 있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이탈리아 피자가 뭐 상파울루에 와서 네. 브라질에 와서 엄청난 청출어람을 했다. 저는 그런 생각도 피자를 먹으면서 해봤습니다. 맛은 뭐 아주 너무 끝내줬습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궁금하다. 예, 좋습니다. 이제 마칠 시간인데 마치기 전에 그밖에 뭐 상파울루에 대해 알아두면 좋을 이야기가 있을까요? 상파울루 사람들에 대해서 좀 저희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을 만나야 되니까. 네. 이 브라질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만큼이나 그 외모를 중시를 합니다. 이 그래요? 더운 나라다 보니까 이렇게 좀 막 입고 다닐 수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사람이 모임에 나갈 때는 네. 굉장하게 격식을 차려서 또 패셔너블하게 입고 나갑니다. 네.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이 브라질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 사회적 지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절대로 막 입지 않고 그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봉해찌로에 가서 음. 최신의 옷을 사 입고 그리고 나갑니다. 그래서 봉해찌로가 인기가 좋은 거고요. 네. 그리고 이 브라질 사람들이 약간 뭐라 그럴까 하이 콘텍스트 소사이어티 고맥락 사회에서 살아서 이 브라질 사회 자체가 고맥락 사회입니다. 고맥락 사회라는 게 고맥락 사회가 뭐냐 그러면 모든 말이 네. 좀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스가 예스가 아니고 네. 노가 노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충청도 화법 같은 건가? 뭐 그런가요? 뭐 어떤 거죠? 심지어 브라질 사람들이 너무 그래서 예. 그 남미의 일본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저는 들어봤어요. 약간 일본 사람들 우리가 가지는 생각 그런 것들 네. 겉으로 다 드러내지 않고 약간 그런 느낌. 그렇습니다. 화합이나 분위기를 깨는 걸 싫어해서 예. 그냥 이게 얘라고 얘기를 해도 네네네네. 그게 얘가 아닐 수가 있다. 좀 새겨들어야 된다. 예. 그리고 고맥락 사회라는 저는 직접 느껴봤고요. 그리고 제가 숭실대학교에서 강의하는 교재에도 네. 브라질 사람들의 이런 특성이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인 고맥락 사회에 사는 사람들이다. 그렇군요. 그래서 좀 새겨들어야 된다. 그런 말이 실제로 교과서에 나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교통이 또 굉장히 상파울루는 거의 아시아로 따지면 방콕 이상이고요. 이게 너무 교통지옥이고요. 교통체증이요. 한번 막히면은 정말 화장실이 급한 사람이 막히면은 뭐 완전히 진짜 뭐 너무 힘들어지고요. 끔찍하군요. 그래서 뭐 1km 가는데 막 30분씩 걸리기도 하고 교통지옥이 그렇구나. 펼쳐지고 예.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은 그 헬리콥터 택시, 우버 택시, 우버 헬리콥터 택시 우버 헬기가 있네. 그렇습니다. 아 진짜. 나는 길에서 2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네. 돈을 몇십 배를 더 내도 난 내 돈 내고 와. 저거를 타고 가겠다. 야 신기하다. 그래서 네. 이 헬리콥터를 타고 다닌다. 기본 요금 궁금한데요. 뭐 기본 야. 요금은 좀 타보지 안 않아서 타보셨죠? 모르겠지만 앞으로 예. 탈 일이 있을지 야. 없을지 모르겠지만 뭐 아주 비쌀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하고 나중에 여행을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희섭 작가의 도시의 맛 오늘은 브라질 상파울루를 맛봤습니다. 이제 헤어질 때 인사가 아까 차우라고 그렇습니다. 하셨죠? 예, 오늘도 같이 인사 나누면서 정희섭 작가님 보내드리겠습니다. 작가님 말씀 고맙습니다. 차오 오브리가도 오브리가도. 오브리가도